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4,895억 원 배임과 133억 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민간업자로부터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 등은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답이 정해진 기소였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당직 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바뀝니다. 올해는 10월과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실시되지만 내년엔 일부를 제외하고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하락했습니다. 공시가에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미 연대를 강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극진한 예우를 받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임 4,895억 원, 뇌물 133억 원. 검찰이 이 두 가지 혐의를 내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또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은 인허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간주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답정 기소,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비난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한다는 자신들이 얼마 전에 만든 조항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1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등 모두 5개의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곳에서 성남FC 후원금으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 중 네이버 후원금은 마치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숨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기존 구속영장을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1차 기소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 수사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 수사가 진행 중인 428억 약정설이나 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수사 등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심가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대목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 특혜 제공을 대가로 428억 원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담당 수사팀은 증거관계를 치밀하게 살펴보며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혐의를 이번 공소장의 전제 사실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428억 약정 관련 보고를 올렸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만간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남은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또다시 전해진 기소 소식에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정해진 답이라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태연함을 보이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죠.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반응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8년 전 불거진 검찰 게이트라며 답정 기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도 예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지만 대여 공세 강화와 민생 행보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당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무위를 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치 탄압이라면 예외로 두기로 한 바로 그 예외 조항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검찰이 무도한 건 맞다면서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운을 남긴 거죠.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 7시간 만입니다.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80조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방탄 논란이 일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우회한 겁니다. 민주당은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며 속전속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의 당직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무도한 것은 맞지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2, 3일 전에 개최를 알리던 당무위가 이례적으로 당일 공고된 걸 두고도 논의 없이 너무 빠르게 처리하는 것 같다며 여러 의원의 말을 들어보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더해졌습니다.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두 건의 기소로 매주 재판에 나서야 하는 이재명 대표, 당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법조팀 서남빛 기자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son 기자, 네. 이 대표가 대장동 일가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 혐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사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500건이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원 이 약정 의혹을 범죄 사실에 담지는 않았지만 약정 내용을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정황 정도는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검찰 입장에선 의심은 들긴 하지만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김만배 씨를 다시 구속하면서 검찰이 가장 수사력을 모은 부분이 바로 이 428억 원 약정 의혹인데요. 김 씨가 여전히 입을 열고 있지 않은 데다가 김용, 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 역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수사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 428억 원 약정 수사에 집중이 될 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거고요. 중앙지검은 오늘 기소 이후에 428억 원 약정 의혹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 그리고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원 클럽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양쪽 다 항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수사 초반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50억 클럽 멤버로 6명이 지목된 바 있죠. 검찰은 이 중에서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 관련한 의혹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최근 김만배 씨의 공소장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처에서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었다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었죠. 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때 무죄 의견에 힘을 실었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이렇게 기소가 또 추가로 됐으니까 그러면은 재판을 더 자주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전부 다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최소 주 1회 이상 법원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이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나가고 있죠. 네. 여기에 오늘 대장동 배임 의혹 등으로 기소가 됐고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 의혹, 또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 출석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김용 전 부원장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일에 맞춰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김 전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그 근거로 검찰 면담 기록을 언급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검사실에서 배우자와 만났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15차례 이상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그 이후에 유동규, 남욱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가 이 두 사람의 입에 많이 달려있는 만큼 이 두 예. 사람의 입에 그러니까 신뢰성에 좀 금이 가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미사일 도발을 또 했습니다. 함흥에서 동해상의 탐지와 추적이 쉽지 않다는 그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쏜 건데 내일까지 이어지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을 겨냥한 반발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이번 발사는 흥남 해안의 바위절벽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이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KN-27 개량형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금성 이런 것 같은 이 지대한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판 토마호크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마킨 아일랜드 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상륙기동부대 호송작전을 펼친 지 하루 만입니다. 소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함이 국내에 입항해 훈련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을 만나 연합 연습과 쌍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알고 집중 감시 중이었다며 진행 중인 연합 훈련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지금 우린 독감 백신을 1년에 한 번씩 맞고 있죠. 코로나19 백신도 이렇게 바뀝니다. 매년 겨울 전 한 번만 맞도록 일상화되는 겁니다. 올해는 10월, 11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해주지만 내년부터는 유료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유행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방역당국이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감처럼 매년 가을 한 번 접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 1회 접종의 시기는 10월에서 11월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동절기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다만 면역 저하자의 경우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 2분기와 4분기 접종을 2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더라도 올해 접종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국가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들만 무료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근접한 시점에 가서 적합한 백신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역대 최대 내림폭을 기록했거든요.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내린 것도 10년 만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더 내려간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30%로 가장 컸고 인천과 경기, 대구가 그 뒤를 이었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건강보험료의 지표로 쓰이는 만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46만 6천 가구에서 23만 가구로 절반이 되고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가 18억 원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면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140만 원 정도 덜 내게 될 거라고 하네요. 배준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1,500세대 규모 10년차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시세는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으로 떨어졌고 공시가격은 14억 원에서 12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436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296만 원으로 약 14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공제액을 뺀 뒤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올해 상반기 산정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35만 원, 종부세는 66만 원 줄어듭니다. 시세 19억 원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는 공시가가 3억 원 떨어져 보유세가 174만 원 낮아지고 시세 13억 원인 강동구 아파트는 보유세가 133만 원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별로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3%로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지난해보다 세대당 월평균 3,839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안은 의견 제출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박 3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맞서 찰떡궁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입을 모은 건데 이건 사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을 겨냥해서 자주 쓰는 말이죠. 황제급 예우를 받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러시아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미국은 정략 결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황금문이 열리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홀 양쪽에서 걸어나와 악수합니다. 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된 환영식장 성게르기 홀. 이곳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합병조약에 서명한 장소입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이 먼저 나와 기다리며 황제 의전에 가까운 극진한 예우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반미연대와 경제협력 관련 2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双方要加强沟通，密切协作，
推动两国务实合作得到新的更大的发展。 특히 러시아는 대만 독립 반대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독자 제재 반대로 서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이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중러 구도를 강화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경제 밀월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중국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고 원자력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китайский бизнес в вопросе замещ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 покинувших Россию запад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러시아도 연내 방문을 시사했습니다. 바짝 밀착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정략 결혼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극비리에 그것도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그 당일에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당초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에 그 사이에 일부러 들어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방금 들으셨듯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고 있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정이 없다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돌연 폴란드 공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역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극소수의 인원만 대동한 채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전격 방문한 겁니다. 첫 방문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수도 외곽 부차였습니다. 改めて今日ブチャの地に足を運ばせていただきまして、こうした残虐な行為に対して強い憤りを感じます。 기시다 총리의 방문은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핵심 의제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의장국으로서 보인 행보로 평가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화 회복까지 지원하겠다며 추가로 6,500억 원 상당의 비살상 무기와 에너지 관련 지원을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러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건 중국의 중재 외교에 맞서려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中国とロシアの首脳会談等がどのような内容になっているのか、ぜひ注目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사전에 러시아에 알리고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도 공표했는데 러시아는 이를 겨냥한 듯 석 달 만에 동해상에 전략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인데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임기를 끝까지 지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모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또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 취임 후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지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하고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숨기는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방통위 실무자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한 위원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검찰은 의사결정 구조상 한 위원장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의 감점 지시나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기록을 검토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불법 도청이 성행을 하다 보니 경찰청에서 이를 탐지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똑같이 만들어
사람들이 연락하면 자기들에게 연락이 닿도록 만든 가짜 앱도 있습니다. 이걸 깔면 내 전화번호, 내 위치 정보, 내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는 건 물론 타인이 내 통화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게 되죠.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금감원 같은 데 전화를 걸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도청을 감지할 목적으로 만든 경찰청 앱입니다.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를 걸었는데 돌연 다른 휴대전화에 연결됩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청 앱을 사칭해 만든 악성 앱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앱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66명에게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해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찰부의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요. 특이한 건 허위 영장을 제시한 뒤 악성 앱을 내려받게 했던 겁니다.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실제 허위 영장입니다. 보시면 판사 이름과 함께 직인까지 찍혀 있는데요. 모두 가짜입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로 이런 영장을 어떠한 메신저를 통해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전화를 중국의 콜센터에 연결시켜 놓고 전화번호 목록과 문자 등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도청까지 하며 신고를 막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아니거든. 도용당했나 봐, 내 명의를. 경찰은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할 것을 권장하고 앱을 깔았다면 바로 제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시고 절대 와이파이는 키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다른 조직원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던 20대 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 중 한 명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쏘기 경기나 연습을 하는 한 궁도장 주차장에 트럭이 서 있습니다. 차 안에는 소주병이 낮은 겁니다. 이 지역 번영회장을 지냈던 60대 최모 씨가 이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5일. 최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는데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이런 짓을 한 남성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근무하는 면 소재지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지내던 50, 60대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성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네 50, 60대 주민 등 서너 명을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각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에게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누구한테 5만 원 받고 누구한테 3만 원 받고 누구한테 10만 원 받고 이렇게 받은 것을 이 조목조목 적어놨다더라.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경찰은 가해 남성들 중 한 명을 구속하고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 사람을 윤곽했다거나 서로 의사 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인간들하고 우리가 같이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찰은 피해 여성을 관련 시설에서 보호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이타닉처럼 쌩쌩. 배 얘기가 나오려나요? 빨리 가는 배? 영상 한번 볼게요. 네. 뭐야? 아니 서서 타는 거야? 이건 신고를 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놀랍습니다. 하나도 멋있지 않고요. 네. 타이타닉도 아니고
영화 비트의 정우성 씨 같지도 않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각종 SNS에서 떠도는 이 영상, 대전의 한 배달원 오토바이 운전자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저 사람 아직 못 잡은 건가요? 네, 이게 안 그래도 경찰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화재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그 번호판에 식별이 안 됩니다. 이 장소는 특정을 했어요. 하지만 날짜 역시 확실치 않다 보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영상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네. 트럭 위에서 신호 대기 중에 운전자가 비보잉을 한 건데 그건 그래도 빨간불이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만 이게 처벌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난폭운전이라고 있어요. 적용되는 경우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주행 당시에 차량이 없었고 또 이게 특별히 도로 질서를 어긴 건 없다 보니 적용할 게 마땅치 않은 거죠. 경찰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잡게 되더라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 무는 정도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되게 어렵게 잡을 것 같은데 4만 원이군요. 그렇죠. 네, 저런 행동 보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처벌 안 된다고 더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만두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봤을 때는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이겠네요. 네. 네, 부의금이란 단어 보면 예상할 수 있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의금 때문에 갈등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아내 A씨, 직장 동료들에게 답례해야겠다면서 남편에게 30만 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액수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사용처도 분명한데 어쨌든 남편이 안 줬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겼겠죠? 네, 남편 B씨가 거부했습니다. 상중에 무슨 돈 얘기냐, 아내한테 주면 친누나가 요구해 올 때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손에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헷갈린데요. 더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내는 자신을 통해 들어온 부의금은 본인 몫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주느냐 이렇게 계속 따졌고요. 남편이 무시하자 이혼을 고민할 정도까지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연 하나가 사실 이렇게 예시로 나왔을 뿐이지 이런 경우 형제나 친척 사이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짚어볼까요? 부의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죠? 이게 어려운데요. 판결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래전 대법원은 부의금을 상속 자산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증여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장례식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면, 가족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도 있었다는 거죠? 네, 비교적 최근인 2010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이고요. 각자 받은 건 각자가 가져가는 게 좋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누구를 보고 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감정에 맞다 이렇게 본 거죠.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손님으로 오신 분이 낸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부의금 갈등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가족끼리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뭔데 친형은 자격이 없다는 걸까요? 네, 군대에서 순직한 친동생의 사망 보상금 친형은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연이죠? 네, 지난 200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C씨, 모 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네, 업무 과중으로 우울증을 앓았는데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변을 당한 겁니다. 그때는 이 사건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20년쯤 지나서 친형의 재조사 요청을 받아서 재조사가 이뤄졌고 거기서 순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C씨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사망 보상금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책정됐네요. 그런데 친형은 가족 아니에요? 왜 못 받죠? 보상금 청구 자격이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 혹은 자녀나 손주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 씨에겐 지금 직계 좀비속이 없습니다. 사망 당시에 배우자도 없었고요. 이게 어쨌든 형도 가족인데 억울할 법도 해요. 친형이 그래서 따로 대응은 안 했나요? 대응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요.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못 받고 끝난 거예요? 네, 친형분이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명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옥죄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10년간 생산량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되는 건데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영업 기밀을 미국에 내줘야 하는 등의 독소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최악을 거론한 뒤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 상대방이 감사히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인 걸까요?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이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 거래도 같은 조건입니다. If the CHIPS Incentive Program funding recipient engages in transactions violating these restrictions, the department can call back the entire funding award.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인정해 기술적 향상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핵심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로 기술적인 방식을 통한 생산량 확대까지 제한되면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발표를 자세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기술 양상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반도체법 실무진이 내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산 첨단 장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오는 10월까지 1년 유예 조치한 부분도 다시 협상을 해야 해서 추가 제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앞으로 동맹의 기술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수십 년간 적대국들에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이 요즘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내건 전략이 바로 제조업 부흥입니다. 첨단 제조업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공개된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경제. 금융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던 영국과 제조업 비중이 높았던 독일은 코로나19에 다른 경제 내성을 보였습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과 전기차법을 통과시켜 반강제적으로 미국의 2,900억 달러, 우리 돈 377조 원 규모의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중국도 2025년까지 10대 전략 산업의 핵심 부품 70%를 국산화시키겠다며 첨단 제조업 육성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매일경제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제조업 혁신성을 주요 국가와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혁신성은 프랑스에도 뒤처지는 7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생산량, 수출량 등의 양적 지표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질적 영역, 즉 고부가치 산업의 전환 비중이나 디지털화 수준, 탈탄소화에 대한 준비 여력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매일경제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5대 첨단 파운드리 산업을 키웁시다. 이들 5대 분야는 2040년 4천조 원대 시장이 될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4,000개 설립과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과 핵심 생산 능력을 갖춘 마더 팩토리 설립, 그리고 정부와 국회, 기업이 힘을 합쳐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팀 코리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정부안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유지가 되는 거로 나왔나 봐요? 네, 당초 논의된 3가지 개편안 중 2개 안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더 증원하는 내용이 원래는 포함이 그랬었죠. 되어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 사안이었지만 여론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증원을 반대하고 나섰고요. 민주당도 결국 증원 철회로 돌아서며 결국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증원 얘기는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일단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원이 올릴 3개안이 오늘 결정됐는데요. 말씀드릴 것처럼 300명을 유지하되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을지 여러 명을 뽑을지 또 비례대표는 권역을 나눌지 말지 등을 조합해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전원위에선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만큼 말 그대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의원 정수 확대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전원위는 27일부터 약 2주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증원 얘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슈는 이번 국회에서 물론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특히 유독 더 많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은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퇴임 전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어서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는 쪽에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 국회를 여전히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외통위에서 민주당은 천공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고마워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영상을 틀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 잠깐만요. 왜 영상 자료 틀지 않습니까? 음성 반출은 이 양 간사 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택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여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예? 누구 마음대로 국회 법을 마음대로 어디 법이 있어? 참 무섭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태극기 마케팅까지 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정치권에선 태극기 하면 극렬 보수층을 대변하는 단어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태극기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의원들이 서로 태극기 배지를 달거나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태극기 스티커를 차에 붙이는 등 태극기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다시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개양하고 차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진에게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하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저렇게 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애꿎은 태극기만 고생이네요.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이자만 내면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죠. 이자가 생각보다 비싸고 금액도 많지 않아 과연 신청자가 많이 있을까 싶었는데 상담 예약이 시작된 오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당장 100만 원이 급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상담 예약이 열리자마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1시간 만에 대기자가 6천 명을 넘을 만큼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의가 폭주하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접속자 수를 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도가 높아서 많이 들어오신 건 맞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관심도가 더 뜨거웠던 거는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긴급 생계비 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과거 연체 이력이 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신청 당일 우선 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5.9%로 100만 원을 빌리면 월 13,000원 정도입니다.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빠짐없이 내면 금리가 최저 9.4%까지 낮아집니다. 진짜 힘들게 신청했어요. 막말로다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갑자기 생긴다는데 솔직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게 진짜 어딘가. 긴급 생계비 대출은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전 상담 예약을 받고 예약자는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이 폭주하면서 금융당국은 예약 가능 기간을 3주 더 늘렸습니다. 긴급 생계비 첫 대출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실시됩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MBN이 준비한 특별 AI 특별 리포트입니다. 기사 작성부터 방송 리포트까지 모두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앵커까지도요.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챗봇을 내놓았는데 이 소식을 경쟁자인 챗GPT를 통해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MBN이 개발한 가상기자 리나를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AI와 가상 앵커 그리고 가상 기자가 협업한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 리포트입니다.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출시했습니다. 바드는 구글 검색과 연동돼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는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플라잉 낚시를 설명할 방법을 알려줘 라는 질문에 바드는 3가지 초안을 제시합니다. 바드는 단어를 차례로 나열하는 챗GPT나 빙과 달리 검색 엔진처럼 답변을 한 번에 제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바드는 사용자가 오답을 받을 경우를 미리 경고해주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드도 오답을 정답처럼 말하는 환각현상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글은 바드와 대화 횟수를 제한해 오답 확률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바드 출시로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활용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출시로 구글이 생성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리나였습니다. 식중독은 보통 여름에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봄에 극성인 식중독 기운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하면 더하죠. 특히 이 균은 끓여도 죽지 않고 있다가 60도 미만이 되면 당연히 상온 도파민이 되겠죠.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만큼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한 무료 급식소. 35년 동안 급식소를 운영해왔지만 식중독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kg가 다 되면 하얀통 넣고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냉동은 항상 깨끗이 철가를 닦고 여기 건조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천 냉장고도 항상 깨끗하게 닦고.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봄 날씨에는 기온이 올라가는 낮 동안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봄철 식중독 건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2배에서 3배 더 많습니다. 봄철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퍼프린젠스 식중독균. 고온에서 조리할 때 죽지 않고 휴면 상태로 있다 상온이 되면 다시 번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해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아 외부 활동이 많아진 이번 봄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건물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중국 북동부를 덮치며 가시거리가 채 1km가 안 되면서 보이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하늘의 태양빛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뿌연 하늘 때문에 바로 길 건너 건물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황사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제 등 뒤로 뚜렷하게 보였을 고층 건물들이 지금은 황사 때문에 뿌옇게 변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짙은 황사가 덮치며 가시거리는 1k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시 환경보호관측센터는 오늘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가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首先我今天出行的话就是可以看到今天这个雾霾沙尘还挺重的。然后 지난 19일 신장 지역을 시작으로 네이멍구와 간수성 등지는 황사 때문에 며칠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짙은 황사에 대낮에도 자동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가 하면 거센 모래 폭풍에 가로수가 송두리째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네이멍구에 이어 만주 쪽에서도 발원하기 시작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내일은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MBN과 나주시 육상연맹이 나주 천년 마라톤 대회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BN과 나주시는 오는 10월 천혜의 마라톤 코스를 자랑하는 영산강을 따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대는 과자, 20대는 연인, 30대는 쾌락, 40대는 야심, 50대는 탐욕에 움직인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인 10대는 과자로 상징이 되듯 먹고 마시는 기본 욕구에 충실합니다. 또 어른을 따라하고 싶어 충동적인 행동을 쉽게 하기도 하는데 이 충동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비행 학생으로 남게 되죠.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 오래죠. 그런데 교육부의 학교 폭력 대처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1에서 7등급 중 우수인 2등급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했고 가해 학생에겐 교육, 선도 지원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선 학폭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또 피해를 당한 학생 8명 중 3명 중 1명은 피해를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고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폭력도 모자라 정의가 좌절되는 경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잡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는 아닙니까? 신체 폭력은 물론이고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놓고는 집단으로 한 친구를 무시해버리는 카톡 유령 만들기. 또 단체 카톡방에서 번갈아 욕하면서 괴롭히는 떼카. 같이 폭력의 방법도 다양한 데다가 괴롭힘의 정도도 진묘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나온 게 있습니까? 또 2012년 정부가 도입한 학폭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 평가받는 건 학생부의 기록을 남기는 거였는데 가해자들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되레 피해 학생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는 바로 그런 건요. 그러면서도 학교 폭력 대처를 잘 해왔다고요.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명으로서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화자찬 같은 보고서 말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켜냈는가를 국민들은 보고 싶을 뿐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학폭 느는데 교육부 우수평가. 이탈리아 나폴리의 김민재와 스페인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의 합류로 완전체를 구성한 클린스만호가 데뷔전인 콜롬비아전을 치르기 위해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산체스를 선발한 피파 랭킹 17위의 콜롬비아도 국내에서 담금질을 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기상청 관측 이래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25.1도, 춘천 24.8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는데요.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이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와 경상권 해안을 따라서 10에서 50mm, 충청권과 남부 곳곳으로는 5에서 30mm가 예상되면서 최근 수일째 이어진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황사먼지가 유입됩니다.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충남, 전북 지역은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14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비교적 비가 흠뻑 내리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주가 17도, 부산도 18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